정말 소고기 드실 때 달에 나이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참 그 이제 지방층이잖아요. 그거를 꽃으로 표현한 옛 사람들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꽃등심. 그 돼지고기에 꽃 들어가나요? 아니요. 꽃돼지. 역시 우파, 우육파, 꽃삼결. 이제 하여튼 이 소는 우리 집에서 무릎을 겨우 펼 수 있을 정도로 늙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 그 지점까지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축도 정이 들면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소가 이제 가축에서 가족으로 반려우가 되어서 함께 어린 추억을 함께 났죠. 소는 머리가 참 좋아서 이렇게 20리길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항상 아시겠지만 소하고 농부하고 논두렁이나 어디를 가는 걸 보세요. 항상 소가 앞에서 가고 주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농토, 농작물 또 각 절기마다 이를테면 우수경칩 이때 이제 논 가를 때부터 시작해서 망종 이때 조금 지나면 이제 보리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풋보리도 이제 보리 끝을러 가지고 누렇게 해서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리 바슴도 하고 바심도 하고 탈곡도 하고 이럴 때 그 절기마다 해야 할 자기의 일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쟁기질 같은 거, 또 우마차를 끄는 힘쓰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 소가 정말 그냥 대가리가 큰 게 아니다. 그 안에 기억, 회로, 길에 대한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대단히 큰 뿔을 가지고 있고 발굽도 있고 뭐 그래서 오늘 다 지나지나. 괜찮습니다. 뭐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뭐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하고 얼마나 그 업무에 바쁘시면 지금 그 고객님이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응원해 주시고 그러겠어요. 이 소는 하여튼 3배, 4배 정도 새끼를 더 낳았죠. 이 소가 임신 기간이 283일입니다. 아 대단하죠. 젖소는 좀 빠릅니다. 279일. 그거 다 외워. 말은 335일.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들 그 깜순이는 며칠 만에 새끼를 낳을까요? 60일. 이요. 60일보다 조금 더 깁니다. 65일. 63일입니다. 개는 63일. 염소 네. 100발 아니. 5달입니다. 정확히 150일. 돼지는 이 전신전화국어하고 친합니다. 114일입니다. 재치 있습니다. 돼지는 114일, 개는 63일, 염소 양은 말은 335일, 한우는 283일, 그 다음에 젖소는 279일에 임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더 길고요. 사람은 이제 소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여튼 소하고의 추억들이 저는 좀 많이 있어요. 소가 늘 우리 집안에 항상 밤에 이게 소 우는 소리, 또 목에 있는 그 노쇠 원앙이라고 그러죠.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좋은지는 밤에 들어봐야 알아요. 소 원앙 소리하고 가장 짝이 잘 맞는 소리도 압니다. 그거는 포플러 이파리 달빛에 차이는 소리. 이게 바람이 한여름에 이제 7월, 8월 정도 되면 이 포플러 이파리가 최고 무거워져 가지고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척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달빛이 딱 비치면 이 포플러 이파리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달랑달랑달랑달랑 나무에서 수천 수만의 이파리가 아주 잔물결을 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정말 이 물결 소리 같아요. 그냥 찰랑찰랑찰랑 하는 때에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같이 이게 맞추면 잠이 안 와. 사춘기를 지나는 참 이정록의 그 머릿속에 그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초원에서 네일 크로바를 들고 막 뛰어오고 막 그럽니다. 잠이 안 오고 그랬던 그러니까 늦여름이죠. 이렇게 장마 지나고 그때 그 추석 바로 전 이쯤에 그 기억이 나죠. 서울에 사는 그녀는 이번 추석에 큰아버지 댁에 내려올까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뭐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 그 추억 속에 어떤 밤, 풍경, 소리, 그 다음에 그때 누워서 있었던 내 머릿속에 미숙한, 성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 쓰는 사람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풍경을 그날그날 적어도 스크린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야 된다. 심지어 이 영상 기법의 기억력을 잘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국사책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글자를 그림판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넘기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쫙 떠올라가지고 연도, 뭐 이렇게 다 글자가 보이는 거죠. 다 살아나는 거죠. 페이지마다. 24쪽 오른쪽. 사진처럼 찍히는.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야. 아니 조금 이만큼. 그러니 얼마나 전만성 화가가 깜보일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노을 지는 풍경, 바람 불 때 풀잎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기억해내는 것도 좋고, 그때에 어떤 아저씨는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감나무 밑에 앉아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고, 그때 저 골목에서 윗집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었고, 개는 어디서 뛰어오고 있었고, 이때 입 모양으로 딱 옮기면 거기서 그때 하셨던 말, 주고받던 말들이 연속적으로 쭉 떠오르는 걸 채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풍경이 언어와 그 주변 풍경들을 다 소환해내는 이 자동 기억법처럼. 그래서 이 영상으로 화면들을 잘 기억해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설이나 시를 쓸 때 입말 같은 거를 쓰거나 풍경을 묘사할 때도 적정한 노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맞는 계절과 풍경의 한 장면을 끄집어내서 그것만 거기서 묘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노을을 다른 문학, 다른 장소에서 묘사할 때 두 개가 겹치질 않겠죠. 소품들이 다 다르니까 개가 뛰어온 방향도 다르고 서 있는 나무도 다르고 그날의 날씨가 다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질 않는 거죠. 소설가들이 얼마나 많이 봄을 또는 어떤 인물을 또 어떤 골목을 묘사하고 풀어내야겠어요. 근데 겹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은 글을 오래 쓰면서 그런 훈련들이 자동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시인들도 작가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떠올리면 그 사물이 국어사전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장소에 어떤 날씨에 어떤 공간으로 그 사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소로 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옆에 달개비가 무슨 색으로 펴 있었고 돼지집에 돼지는 무슨 색이었고 그때 돼지집 천정에 거미줄에 거미는 거꾸로 어떤 모양으로 무당거미였는지 이게 매달려 있었고 그때 마당 저쪽에서 어머니는 주황색 바가지를 들고 뭐를 담아갖고 왔는지까지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이런 것 조금 미흡한 부분은 문학적으로 넣으면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안에서 하는 말들 또 장바닥에서 오일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때 옆에 있는 풍경 그 다음에 수저통 그 다음에 솥단지 안에서는 어떤 무엇은 음식이 끓고 있었고 그때 국자가 어느 방향으로 있었는지까지 이런 그때
아주머니의 오른쪽에는 데일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상처에서 나온 고름이나 피고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는지까지 쭉 끄집어내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면 그걸 타이핑 해나고 묘사를 해나가고 그 말을 받아 적고 주제를 넣으면 하나의 작은 산문이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현자 씨 어디 그 캠핑 같은 데 가고 밤에 이렇게 옆 사람들이 막 했던 그런 장면 떠올리면 글을 쓰다 보면 다 떠오르죠. 그런 게 훈련이 자꾸 되면 나중에는 글쓰기가 되게 수월하죠. 소품이나 풍경, 말을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채록하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문학적으로 더 이렇게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음 이어지는 시는 어머니 학교 20일입니다. 금요일 선물 주혜진 신앙송가께서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선물 이정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왼손잡이가 이밭 저밭 콧줄에 잡아채도 소 콧구멍은 오른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는다. 오른손잡이가 이 장바다 저 장바다 곱비 몰아쳐도 화등잔만한 눈알이 왼편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원앙소리도 콧중배기에 송알송알 맺힌 땀방울도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 법이여. 낭창낭창 콧줄에만 파이다 동강나는 거요. 땀찬 소 끌고 집으로 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적하니 얹혀놓으면 하느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상하겠냐. 우리 아들 참 어머니. 장하다. 하느님 보시기에도 참 좋아. 그런 문장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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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누군가가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염치,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을 잃지 않을 텐데 아나무인이라는 게 나만 있는 거잖아요. 내 눈 밑에 뭐 아무도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하나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가슴속에 좀 그게 양심이고 그런 거를 이게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 가운데에도 누가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그걸 덕이라고 해요. 덕이 있다 그러죠. 덕이라는 한자가요 중인변인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인데 위에 이렇게 하나 돼 있죠. 이게 사거리거든요. 네거리. 사람이 많은 곳을 말해요. 가랭자의 반토막이야. 그리고 덕자 보면 위에 열십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목자가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 10개의 눈이 있어요. 10개의 눈. 그리고 한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한 개의 마음. 변하지 않은 하나의 마음. 그 다음에 10개의 눈. 나를 바라보는 10개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사거리에서. 근데 그 10개의 눈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꼭 지켜야 할 바른 한 가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덕자에 있는 10개의 눈과 한 개의 마음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들을 청자에도 있어요. 들을 청자. 그때는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눈을 10배로 크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하오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의 입과 마음을 내가 마중하는 거예요. 마중.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거죠. 듣는 거. 근데 듣는 것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인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생명의 소리. 우리 시인의 말에서 나와. 생명의 소리, 번민의 소리, 상념 끊기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온갖 그 부딪히는 소리
옳고 바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소리까지 약한 자의 비명 소리까지 다 드러내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시인의 듣기죠. 그러니까 시인의 그 언어 속에는 자연의 소리만 있고 생명의 소리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약자의 한맺힌 소리, 비명 소리, 아픔의 소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싹 빼버리면 뭐 세상 이쁜 것만 막 내가 이렇게 묘사하고 노래하고 하는 반밖에 시가 안 되는 거죠. 반밖에. 그렇다고 그래서 피고름 뚝뚝 흘리는 채로 막 그거를 독자에게 줄 수 없으니 그거를 이제 함축하고 또 상징으로 바꾸고 은유하고 해서 살짝 이렇게 보따리를 주는 거죠. 받아서 끌려서 딱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픔이 보여야지만 피 묻은 보따리 막 고름 질질 흘리는 보따리 막 이게 리얼리티야 이게 현실에 투쟁하는 자의 목소리야 하고 피 묻은 채를 그냥 독자에게 딱 주면 독자들이 거부감부터 일으키니까 예쁜 조각보에 쌓아서 이렇게 그 아픔과 동참할 수 있도록 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은유적으로 숨겨서 비유적으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작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표현법이 필요한 거죠. 자, 기적을 믿어라. 이제 소 이야기, 또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좀 계속 이어집니다. 기적을 믿어라. 또박또박 잘 읽는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기적을 믿어라. 이정록. 아버지는 아침마다 면도했다. 마루 기둥에 걸린 작은 거울을 우물가 숫돌에 받쳐놓고 한 고랑 한 고랑 주름을 펴며 수염을 깎았다. 아침 햇살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제 밝은 얼굴로 그을린 석가래를 비췄다.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거울. 나는 거울을 믿었다. 닭장 안 쥐구멍도 밝힐 수 있고 감나무 우둥지에 앉아있는 까치 날갯죽지도 비출 수 있었다. 까치 눈동자에 거울빛을 반사시키면 놀란 까치가 마구잡이로 울어대며 대숲 너머로 날아가곤 했다. 까치가 울면 소식이 온다 했으니 오늘은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종합 선물 세트들이 줄줄이 날아오려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심심한 거울이 집안 곳곳을 두리번거렸다. 달밤이건 한낮이건 거울이 눈길이 닿는 곳은 환하게 빛이 났다. 저렇듯 밝은 눈으로 나이를 먹어가리라. 만약 지혜라는 것이 나에게 깃든다면 저 거울 눈을 가지리라. 거울은 혼자 놀기 좋아하는 나의 오래된 친구였다. 면도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는 거울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곁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거울만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머리까지 다 밀어야겠어. 그러고는 수염을 길러야지. 어서 말을 한 마리 사서 수염을 휘날며 타고 다녀야 할 텐데.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거울이 말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부터 나도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말굽기를 건네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사지도 머리를 밀지도 수염을 기르지도 않으셨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낭만을 잃지 않는 걸 만족했다. 거울과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는 금세 영화배우가 되고 젊은 군인이 되고 막 사랑에 빠진 소년이 되곤 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들고 나오던 어머니는 큰애가 당신 닮아서 거울을 참 좋아해요. 쟤도 멋쟁이가 되겠쥬? 하며 벚꽃처럼 웃으셨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수염을 깎으며 나에게 말했다.
너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마. 기적은 창조하는 거요.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한단다. 기적의 역사. 햇살 그득한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버지의 말은 힘찼다. 신의 계시 같았다. 나의 마음은 벌써 무릎을 접고 거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작은 두 주먹에 땀이 고였다. 외양간에 수송아지 보이지? 오늘부터 저 송아지는 내 것이다. 나는 말끔하게 면도를 마친 아버지 손에 이끌려 외양간 앞에 섰다. 소 엉덩이 뒤쪽에서 성모 마리아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너는 오른손 잡이니까 송아지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다리 쪽에 오른팔을 뒷다리 앞에 왼팔을 넣고 하루에 한 번씩 송아지를 들어 올려라. 번쩍 들린 송아지가 목 놓아 울어댔다. 그래, 잘했다. 소 한 마리 드는 것이 이렇게 쉽단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를 들어 올리도록 해라. 어제 들어 올린 소를 오늘 왜 못 들어 올리겠니? 겨울이 오기도 전에 너는 천하장사가 될 거다. 어미소는 눈아래를 희번덕이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믿었다. 다 거울의 말씀이므로. 이제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날 데리고 바깥마당으로 갔다. 바깥마당에는 빗자루로 쓸 뎁사리가 자라고 있었고 그 옆에 풋수수대가 몇 주 서 있었다. 수수대가 꺾여도 괜찮다. 아침 저녁으로 뛰어넘어라. 그러다 보면 수수모가지 간들거리는 가을께에는 지붕도 헐헐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한단다. 아버지가 내 나이라면 너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아버지는 수염을 기르고 말이나 타야겠다. 하지만 꽃상여를 탈 때까지도 아버지의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언제 나는 소를 잃어버렸나? 언제부터 수수대를 우러러보지 않았나? 언제 기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나? 그 아름다운 허풍들은 어디로 다 소풍을 떠났나? 아버지 따라 선산 무덤 속으로 땅굴 견학을 갔나? 갈 길이 휘날리던 기상은 어느 말 무덤으로 사라졌나? 제가 읽을까요? 나는 기적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소 한 마리 들어올릴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훨훨 날아 어디에 몸을 부릴 것인가? 아버지는 그걸 숙제로 던져주셨다. 나는 거기까지 깨우치고 나아가야 기적의 역사임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말씀 그득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오늘도 수염을 깎는다. 마음 안창에 천리말을 드려야겠어. 나지막한 거울의 목소리를 듣는다. 달리기 전에 만평 풀밭부터 뜯어먹으렴. 이 제가 지금 복사해온 그 원고는 그 지금 요 시인의 서랍 그 산문집의 교정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거하고 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뒤로 책을 받고 원고 한글판 교정한 거는 못 받았어요. 그 사이에 이제 편집자도 2번이나 바뀌고 개정세 나오고 이제 아마 회사도 아마 원판 인쇄본 판형 그 조판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머님만 이렇게 존칭어를 쓴 부분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아마 본문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기 웃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동시에 출연을 하는 또는 할아버지까지 동시에 이렇게 출연할 경우 이 화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어머니에다가 다 존칭어를 넣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문장이 좀 이렇게 감정 전달에 있어서 건조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냉철하게 문장이 딱 있다가 독자에 가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내가 먼저 존칭어를 써버리게 되면 너무 내가 먼저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느 날 아버지는 수염을 깎으며 나에게 말했다 이러지. 어느 날 아버지는 수염을 깎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문장은 건조하게, 다만 독자의 가슴에서 가서 그게 존칭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내 친구들이 다 나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한 두어 곡지만 나와. 그럴 때는 그 부분에서는 존칭어를 써도 되죠. 근데 주인공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당숙 다 이렇게 나오는데 막 거기다 선생님까지 나오면 존칭 쓰다가 끝납니다. 글이 질퍽거리니까. 이럴 때는 지문이라고 그러죠. 중간중간에 껴있는 지문들을 평문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글을 말쑥하게 한다거나 단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잘 중간에 이렇게 오자가 나는 경우가 우리의 이렇게 펜끝으로 쓸 때 자꾸 평상시에 존중했던 말로 자꾸 넘어가서 태국할 때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오랫동안, 특히 저처럼 아주 매우 도덕적이고 이렇게 덕이 풍부한 이런 그게 아주 그 못자리꼴에서 시족 사이에서 존칭어로, 형제지간에도 존칭어를 배우면서 크는 그런 성장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글 쓸 때 존칭어 빼고 쓸 때 그게 엄청 어색합니다. 이게 독자들에게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색경이라고 한 거 기억나요? 색경? 네. 요게 참 그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작두펌프 우물이 있었고, 얘가 이제 밑에도 고정하고 위도 고정해야 되는데 맨날 떼서 면도해야 되니까 위에만 걸어놔.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흔들 걸릴 때마다 어떤 때는 닭장 쪽으로, 어떤 때는 일곱 와구 뭐 저쪽 외양간 쪽으로 막 이렇게 비친단 말이야. 그래야 심심하면 뭐야, 엄마 아버지 안 계시고 학교 갔다 와서 심심하면 거울 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 비춰가지고 미루나무에 앉아있는 까치 비추고, 까치가 먼저 있다 가만히 있다가 엄청 놀라는 거야. 총알 맞은 것처럼 놀래고 막 푸득거리고 날아오려고. 그 다음에 쥐구멍 비추고, 그런 그 항아리, 내가 항아리를 비추는데 항아리로 그 빛이 안 들어가. 항아리를 눕혀놓고 그거 비쳤는데, 눕히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렇게 세우는 일이 또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어려워서 그거 뒹굴뒹굴거리다가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경 하나가 되게 그 놀이였고 또 저의 기억력을 살려내는 어떤 한 소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아버지가 두런거린 말씀들,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싶어 했고 말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어. 말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수염은 결국은 못 기르신 게 어머니가 두 분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후처였기 때문에 큰할머니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르신 계신데 당신이 수염을 기르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못 기르셨죠. 나는 한 7년 길렀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게 뭐냐 맨날 했죠. 퍼머하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내가 처음 퍼머하고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퍼머했는데 이러면 되잖아. 뭐래 이렇게. 너는 농사도 안 짓는 애가 왜 건불은 이고 댕기냐? 건불은 지푸라기를 말해, 지푸라기. 근데 너는 농사도 안 짓는 애가 어째 건불은 이고 댕기냐? 그럴 때, 야,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올까? 그 지푸라기 하니까 또 이거 생각나네. 요즘에 요리의 달인 우리 예산의 그 남자 한 분 계시죠?
백종원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그분의 결정적 맛은 설탕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넣고요. 자 이것도 넣어요. 그냥 한번 된 것 같으니까 맛 좀 봐요. 안 됐죠? 그럼 이렇게 설탕 한 숟가락 넣어요. 이렇게 아직도 좀 안 됐죠? 그럼 이것도 더 넣고요. 계속 넣어. 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 한 말이 그거예요. 한 말씀이 딱 텔레비 딱 쳐요. 야 저렇게 이것저것 다 넣어갖고 치면야 지푸레기도 먹겠다. 지푸레기. 그러니까 소 먹는 여물 지푸라기도 저 정도 양념하고 설탕을 넣어서 재면은 맛있는 나물 반찬이 되겠다. 저게 저 원래의 맛을 다 잃어버리는 그 시골 양반들이 생각하는 요리는 원재료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그걸 숙성시키거나 가미시키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데칠 때도 어떻게 하면 원재료가 이렇게 자기 맛을 잃지 않을 그 순간에 딱 깨내서 조금 해서 어석거리더라도. 근데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유식 먹을 때부터 이렇게 다 갈고 또 맛을 내고 다시마 세대, 만나 세대, 연두하세요 막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짬뽕 생각해보세요. 짜장면에 짬뽕. 그 지금 짬뽕 지존이나 뭐 짬뽕 천안가 뭐 이런 데서 먹는 짬뽕 집에서 간혹 사다가 먹어요. 사다가 첫 끼 막 뜨거울 때 먹고 다 못 먹잖아. 양이 많아서. 식어서 다음에 데펴서 먹으려고 딱 데피는 순간 그 뚜껑에서 나오는 그 향이 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 숟가락 하다 보면은 그냥 저쪽으로 밀어내고 그냥 뚜껑 열어서 집에서 퍼온 된장, 고추장 그거 이렇게 그냥 돌김에다 싸먹든지 상추에다 싸먹든지 그렇게 하죠. 너무 조작된 이런 맛에 익숙해져 있지만 익숙해지면서 또 질려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서 다시 질려. 다시 그 원재료를 살리는 그런 요리들. 이게 문학이 묘해요. 우리가 표현법을 많이 미사역을 쓰면서 잘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시들이 너무 싫어. 너무 지적인 흉내 내고 막 너무 표현법 잘하고. 그러니까 육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친 시들. 한글 막 깨우친 분들이 시화전 따갤 때 나왔던 그 시. 무미의 쌀밥. 원석이 그대로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뿍 담겨져 있는 그 말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얻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비가 와서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 아래는 산불 꺼졌죠? 비량요? 올해 가물어서 해마다 우리나라는 참 70%가 산이 넘는 데다가 요즘에 산에 그냥 밑에 켜켜이 그 마른 잎이 쌓여 있는 채로 또 간벌이 잘 안 돼 있고 또 인간도로가 돼 있고 헬리콥터가 돼 있다고 하고 방화선이 쳐져 있다 하더라도 불이라는 게 차근차근히 먹어가는 게 아니고 건너뛰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불이 훅 던져지잖아요. 깨비불잖아요. 네, 도깨비불이. 그러니까 참 불나면은 참 끄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적, 지형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 한 편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맑은 목소리에 소녀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그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산불 이정록. 새는 다 날아갔다. 모서리는 굴을 잘 막았을까? 하늘 다람쥐는 불길보다 빨리 나뭇가지를 건너뛰었을까? 새소리도 다 날아갔다. 두무리 속 새알들은 어찌 됐을까? 빨간 토끼 눈은 어딜 보고 있을까? 이 산불이 나면 산이지만 사실은 이제 산 사이에는 계곡이 흐르고
계곡이 흐르는 들 유라고 그러잖아요. 유가 있으면 인간이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사는 역이 생겨요. 역. 그래서 이제 지역, 유역, 그래서 낙동강 유역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계곡에는 계곡마다 또 사람들이 터를 잡고 농토를 일궈서 산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불이 나면 뭐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그 장작불 속에 이 군밤처럼 갇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집만 건너뛰고 가겠어요? 참 많은 집들이 집을 잃게 되고, 또 시인 중에 몇 분은 정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전체를 다 잃어서 작가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해준 적이 벌써 3번이나 돼요. 한 개도 못 건져보죠. 원고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원고뿐만 아니라 딱 가족들이 입고 나온 그 정도만 딱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다 뭐 머리도 끄스르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그런 경우가 해마다 2, 3회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쓸 때 동시니까 사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시에서 잘 보세요. 새는 하늘에 있죠. 그죠? 그래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산불 해놓고 새는 다 날아갔다. 그래서 살았잖아. 그러고서 이제 눈이 어디로 와요? 땅 밑으로 가요. 땅 밑으로. 오소리는 굴을 잘 먹었을까? 산과 어디 도망갈 데 없는 오소리가 딱 나와요. 중간에 이제 중간으로 가요. 땅 속과 하늘이 있으니까 중간. 하늘 다람쥐는 불길보다 빨리 나뭇가지를 건너뛰었을까? 이렇게 이제 하늘, 땅속,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다 분할해가지고 시적 안배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이게 수미상관을 이렇게 놔요. 새 소리도 다 날아갔다. 청각으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바뀌면서 새는 다 날아갔다를 다시 한 번 더 슬쩍 치고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 뭔 얘기? 새 소리도 다 날아가는데, 새도 날아가고 새 어미새 울음소리도 다 날아가는데 울음소리를 갖지 않은 개들 있잖아. 두무리 속 새알들은 어찌 됐을까? 다 익었을 거야, 익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시가 안 돼. 새알은 다 익었다. 그건 시가 아니다. 이건 뭐 잔혹동시지, 잔혹. 두무리 속 새알들은 만나게 익었다. 이러기면은 정말 그냥 이럴 때는 새알들은 어찌 됐을까 정도. 반숙일까?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건 시를 완전히 대판으로 만드는 거죠. 두무리 속 새알들은 반숙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동시니까 이제 매워서 빨개진 토끼. 사실은 토끼는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땅구멍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귀가 이렇게 기른 거죠. 그래서 뛰어가면서 귀를 세워서 거기서 열을 내보여야 하니까 모든 실핏줄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거기서 열을 내뿜어야 돼. 얘들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들이 한 가지 옷만 입잖아. 토끼털 목도리, 토끼털 코트. 딱 똥구멍도 똥 눌 때만 알살 나오고요. 평상시에 딱 오므리면 거기도 토끼털 똥구멍이야. 발가락 사이도 털이 있어. 이게 이제 온몸이 털로, 그것도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털이 두꺼워. 그 털옷을 입고 산을,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잖아요. 언덕을 오르는 거는 잘해. 그런데 거꾸로 언덕에서 밑으로 뛰면 얘가 굴러. 그래서 토끼무리 할 때는 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재기로 계속 속도감 있게 오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오다가 얘가 다급해지면 뛰면은 뒷다리는 이만큼 높아. 하이힐을 신었단 말이야. 앞다리는 아픈 데다 언덕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뒷다리 뛰려고 딱 올리는 순간 얘가 90도가 돼. 그러면 앞으로 굴러서 처박히는 거야.
어둠거둠하면 우리는 이제 토끼를 줍는 거죠. 그때.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온 날, 발자국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산 꼭대기로 해가지고 영역을 딱 나눠서 토끼가 주로 겨울에는 동남쪽으로 주로 살거든요. 따뜻한 곳에서. 근데 동남쪽 이렇게 못 도망가게 가에는 키 큰 어르신들이 양재기 큰 거 들고 튀고 가운데는 막 그냥 잔챙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토끼가 하나 딱 이제 딱 발견되면 막 모여가가지고 토끼몰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를 주워하다가 여기 땅에서 면도칼로 한 다음에 토끼털을 딱 해서 그거는 자기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알 이제 토끼탕을 기름진 감자 깎아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양 많이 해가지고 어른들 그냥 침 줄줄 흘리지 마. 보배 소주 옆에다가 선양소주 배병 딱 놓고 그날 엄청 칭찬받아요. 너덜이 참 세상에. 우리 어머니 뒷짐지고 옆에 가서 저거 암만 해도 저 토끼 저거 눈 멀은 거지 저거 너덜 속에 저거 어떻게 잡혔겠어 저거. 어? 네. 어렸을 때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지금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잔인하게 야생동물들을 잡아서 영양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이 시를 쓸 때 시각, 청각 이거 이제 이런 공감각 여러 감각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공간 분할을 어떻게 해서 독자에게 어떤 상상의 평수를 좀 넓혀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집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이라는 시집에 있는 일행 일연시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가 되게 같은 것이고 나무는 딱 2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시의 작법상 매우 안 좋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시입니다. 첫 번째 제목, 생 이거 빵점. 만약 내가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읽지도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또 이렇게 한 또 이때가 9권째인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건방져져서 또 경련도 있으니 한번 그냥 쓰지 뭐 이걸 뭐 어떻게 생이지 그럼. 느티나무는 그늘을 낳고 백일홍나무는 햇살을 낳는다. 예, 느티나무가 그래서 둥구나무가 되죠. 느티나무는 한자로는 이제 괴라고 합니다. 괴. 느티나무가 많이 큰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동네 괴산. 괴산. 그 괴자가 느티나무, 둥구나무예요. 그 나무를 괴목이라고도 합니다. 괴목. 느릅나무 또는 뭐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걸 뭐 다 이렇게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는 목재가 단단하고 그 어떤 장식장도 만들고 여러 어떤 재질 상으로 또 쓰임새가 있고 또 마을에는 이게 나무가 햇살을 좋아해서 둥그렇게 큽니다. 동구에 있어서 둥구나무이기도 하고 둥그러서 둥구나무로도 하고 이게 마을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나무 밑에서 이제 평상 놓고 옛날에 한 마을의 이 한 구성체죠. 구성체 공동체 중에 이 느티나무가 그래서 그늘을 낳고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백일홍나무는 이제 한자로는 100일 동안 붉게 꽃이 핀다. 하얀 꽃도 있지만 해서 백일홍 나무지만 풀하고 틀립니다. 외국에서 온 여기 백일홍 있잖아요. 멕시코인가 어디서 온 그 백일홍 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백일홍 나무입니다. 이건 이제 이 탄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작은 미세한 충격에도 가지 끝까지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간지름 태우죠. 그래서 간지름 나무라고도 하고 백일홍을 우리말로 빨리빨리 하면 백일홍 그러면 배롱나무라고 그러면 배롱 백일홍 백일홍 배롱나무 이렇게 배롱나무 또 뭐 여러 가지 쓰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넓고 햇살이 뚝뚝 떨어져서 그리고 100일 동안 붉으니까 내가 돌아가신 당신의
나비를 잊지 않고 늘 추념합니다. 라는 의미로 무덤 옆에 양쪽에 네. 또 사당 뭐 이런 데도 주로 쓰는데 이거는 그 나무가 죽음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꽃이 붉잖아요. 붉은 어떤 자기의 정열적인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잔디를 그렇게 많이 죽이질 않으니까 햇살이 잘 떨어져서 느티나무는 그래서 마을로 가고 백일홍나무는 무덤으로 간다. 느티나무에서 백일홍까지 파란 만장 나비가 난다. 영혼이 되어서 나비도 일종의 한 생애를 버리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이렇게 나비나 나방으로 이게 곤충의 한 사리로 변화해서 지금 생은 파란만장했죠. 파란은 물결을 말하고요. 만장은 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만장이나 치는 높이로 계속 출렁거리면서 일생일대를 우리가 살았지만 그런 형태로 날아가는 게 나비예요. 또 나비는 항상 삐뚤빼뚤 날잖아. 궁극적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목표 지점은 모두 다 님과 꽃이에요. 님 찾아서 날거나 꽃 찾아서 향기를 찾아서 꿀을 찾아서 날지만 가는 방법은 출렁출렁 삐뚤빼뚤이야. 위아래로는 출렁거리고 좌우로는 삐뚤빼뚤 가. 결국 목표 지점은 같아. 근데 생이 그래. 우리 삶이 삐뚤빼뚤 출렁출렁 가는데 우리 삶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몸속으로 가졌던 내 바른 가치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는. 근데 육체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무덤을 향해 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 무덤으로 간다. 모든 길은 사실은 집으로 가죠. 그런데 집은 살아서 있는 이 집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유택도 집이니까. 그래서 무덤도 하나의 집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집인데 이 길을 쭉 오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 여기서 길이 나서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모든 집에서 길은 출발하고 모든 길에서 집은 수렴이 돼. 마지막에. 그러면 거꾸로 유택도 똑같겠죠. 산으로 난 모든 길 끝에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 너머에 또 길이 있으면 얘는 또 무덤으로 이어져. 공동묘지. 산소가 2배 많은 모퉁이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명제적 정의의 문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유의 끝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모든 길은 집으로 간다. 시집 제목이야. 근데 모든 길은 무덤으로 간다. 왜? 무덤도 집이니까. 자, 아기가 있는 집이 뭐예요? 아기 집. 궁이라고 그러죠. 궁. 자궁. 집이야. 그러니까 정자가 길을 찾아가잖아. 집을. 걔도 집을 향해서 가는 거야. 집. 나비다. 가.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느냐? 고치라고 하는 집으로 가요. 그래서 번데기가 돼. 거기가 일생의 끝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나비는 또 뭐해? 알을 낳잖아. 알은 애벌레를 이렇게 1살이 2살이 땅속에서 묻어있다가 한 2, 3년이면 이제 딱 썩어가지고 어딘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을 한자로 쓰면 작은 집은 가, 궁, 택, 관 여러 가지가 있죠. 도서관, 여인 숙 할 때 숙 집이고 다 집인데 최고의 집은 시간의 집. 여기 이런 공간이 아니고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잖아. 또 우주라고 하는 공간의 집 있잖아. 그래서 지부, 집주. 그래서 가장 큰 집은 우주. 우주라는 집 속에 작은 집들이 있는 거지. 눈물은 눈물집 속에 있고, 시일은 실패 집 속에 있고, 언어는 뇌라는 집 속에 있고, 이렇게 시간의 집과 공간의 집 속에 계속해서 그 우주 속이 시줄과 날줄로 쫙 관계망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단순하게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무에 관해서 가장 읽을 만한 책을 쓴 분이 이제 이 박상진 선생님, 우리 나무 500가지 뭐 이런 사전 쓰신 분인데, 느티나무에 관한 이 내용은 거기 프린트에는 없죠? 네. 아까 본 거 좀 빼놓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죠? 우리가 전북 임실 오수의 의견 이야기 들었죠? 그 개 동상 있잖아, 오수에 가면. 네, 있어요. 나 오수에 갔는데 강연을 갔거든요. 그 선생님이 오수에 오면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고 보신탕집 데리고 가대요. 깜짝 놀랐어요. 내리자마자 역 앞에서 뭐 오수의 개 의견이 딱 있는데, 우리 역제방중도 그 방주가 안에 섬 있잖아요. 그 안에 충견 무덤 참 내용인데, 이 느티나무, 사람들의 개의 화신이라고 생각한 이 느티나무를 개나무라는 뜻으로 오수라고 한다. 이 오자가 이게 한자 어려운 한자인데 이게 개오자예요. 개오자. 개나무입니다. 개나무. 부안집에 실려 있다는 내용이고요. 요 괴자가 나온 아까 얘기한 괴산, 느티나무 괴자가 괴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괴산군 일대 그래서 보수가 90여 그루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냥 저기에 그냥 인터넷에 느티나무를 딱 치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짜깁기를 좀 했는데, 저는 몰랐던 것 중에 100일 동안 붉게 피어서 백일홍이라고 늘 생각했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직 의심스러운 것 중에 제가 해결 못하는 것 중에 이 문장이었어요. 숲이, 이 나무 껍질이거든요. 붉은 빛을 띠는 숲이 때문에 나무 백일홍, 백일홍나무, 또 자미, 이게 자줏빛 자자거든요. 이 자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나무 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이렇게 간지름 나무라고도 한다 그러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도 제가 확신이 좀 안 서요. 제가 알고 있었던, 공부했을 때 백일홍은 100일 동안 오랫동안 여름 내내 오랜 시간 동안 붉게 피어서 그 어떤 정신적 이걸로 생각했는데, 백일홍나무의 껍질이 붉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한다. 이 말은 이건 저거 학자들이 써놓기 때문에 이게 맞을 텐데,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옮겨놓긴 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 인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각자 저도 고민을 해보고, 또 선생님들도 지금 알아보시면 좋겠고,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이랬나? 혹시라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백일홍 꽃하고 이렇게 겹겹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지금 다음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나무 박사님들이. 나무 껍데기로. 근데 껍질이 정말 붉을까? 빨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나무 지금 우리 방바닥 이런 껍질 정도에서 조금 더 진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뭐 또 하실 말씀이라, 저 대부분 제가 이제 요즘에 시집 내고 토크쇼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일들하고 겹쳐요. 주변 분들도 다들 바빠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문비 나무 아래에서 신재창 가수와 함께 선착순 40명, 넘으면 한 42명까지 받겠죠. 임산부는 한 명으로 씁니다. 잘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영상이 녹음이 좀 잘 안 되고, 또 여러모로 날씨가 좀 어수선해서
두 번 영상을 찍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좀 인기가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재방송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오늘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 같은 얘기를 두 번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서 전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거고 안 겹치려고 나름 노력했음을 대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